오늘은 외교부에서 공개한 1994년 비밀 외교 문서를 토대로 김일성 사망과 관련해서 어떤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993년은 냉탕의 시기고 1994년은 온탕의 시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사실 이때쯤에 어떤 그 분위기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그거를 불바다로 만들어 버리겠다. 이 남북공동 합의서에 사인까지 하면 통일이 되는 거다. 그러나 7월 8일 갑자기 김일성이 사망하면서 모든 것이 멈췄습니다. 루머 비슷하게 나온 게 있는데 김일성 사망 전에 접견했던 외부 인사가 있어요. 북한의 실상을 제대로 마주봅니다. 페이스북. 최근 외교부에서 그동안 극비에 붙였던 비공개 문서들이 공개됐습니다. 한반도 정세에 나아가 국제 정세에 매우 중요한 이슈들이 발생했던 1994년도 외교 문서입니다. 당시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전문가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국립외교원의 반길주 교수님입니다. 어서 오세요,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국립외교원 국제안보통일연구부 반길주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그리고 북한 이탈 주민 남인희 씨와 김금혁 씨도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1994년도에는 전 세계적으로 다양한 이슈들이 많았습니다. 크리스는 저때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기억이 나요? 엄청난 사고 사건들이 좀 많았어요. LA 중심으로 큰 지진 발생했고요. 6.7 규모로 6.7. 강진이었는데 많은 사람들, 다친 사람들 많았고 죽은 분들도 많았어요. 또 월드컵 그 해 월드컵 개최도 했고요. 그렇죠. 많은 일들이 있었죠. 그러게요. 진짜 많은 일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영국과 프랑스를 잇는 해저 터널이 또 개통되기도 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몰타에 있을 때 이야기를 듣기는 했는데 바다 밑을 기차가 다닌다고 그래가지고 이게 뭔 소리인가 막 그런 생각을 되게 궁금하기도 했었어요. 94년에 참 이런저런 일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은데 제 기억에 남는 사건은 넬슨 만델라 대통령이 남아프리카 대통령에 당선이 되면서 이 남아프리카 역사에서는 최초로 흑인 대통령 또한 이 넬슨 만델라가 굉장히 서사가 있지 않습니까? 감옥에 수십 년 동안 같이 있었던 그 서사를 뚫고 백인 우월주의가 지배했던 남아프리카에서 최초로 이제 흑인 대통령이 탄생을 했고 또 이 넬슨 만델라라는 사람은 단지 어떤 남아프리카의 정치인을 넘어서서 전 세계 어떤 흑인 정치 운동의 굉장히 상징적인 인물이기 때문에 또 기억할 만한 사건이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말씀하신 것처럼 국제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 있었고요. 그와 못지않게 한반도를 둘러싼 중차대한 사건도 같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남북 정상회담 최초로 개최될 뻔했던 그렇죠. 그런 상황이 있었고 북미 제네바 합의라는 이런 사건도 있었어요. 그런데 사실 한반도를 둘러싼 여러 가지 이런 이슈가 있었지만 한반도를 넘어서 국제적으로 굉장히 한반도에 주목하게 됐던 사건이 따로 있습니다. 그게 바로 김일성 사망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그 현장 분위기를 아실 분이 있으실 것 같아요. 무의식 중에 남아 있습니다. 많이 울었었어요. 울었다고요? 애기였는데 아니 온 나라가 다 오는데 안 올 수가 없잖아요. 그러고 이제 북한 같은 경우에는 거의 태양이 사라졌다. 막 그러니까 거의 완전히 역사가 바뀔 뻔했던 일이었기 때문에 저는 사실 94년도 하면은 그냥 그거밖에 기억이 안 나요. 아직도 김일성 사망. 압도적인 사건이었네요. 네. 그 남인희 씨의 기억도 사실 어떻게 보면은 그 만들어진 기억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때는 뭘 잘 기억을 못 하는데, 그러니까 매해 7월 8일만 되면 그때 분위기가 어땠는지 한 일주일 동안 다큐멘터리가 나오고 각 학교에서 이제 그 추모 대회, 추모 공연, 웅변 이런 걸 한단 말이에요. 한 10수년을 그걸 반복을 하니까 어떤 생각이 드냐면 마치 그 자리에 제가 있었던 것 같은 착각이 들어요. 그때의 슬픔을 마치 지금도 느끼는 것 같은 그 슬픔이 전이 된다라고 하잖아요. 그런 걸 많이 느끼다 보니까 저도 가끔씩 그때 현장에 있었던 건 착각이 드는데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있었을 거예요. 아마. 기억이 없는 거예요. 네, 기억이 없을 거예요. 근데 막 현장에 있었겠죠. 울면서 막 바닥을 기었던 기억도 나고 이게 어떻게 보면 만들어진 기억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랬을 것 같아요. 그만큼 정말 많은 사람들이 울었고 이 여파가 한 10년, 한 15년은 북한 사회에 맞아요. 미쳤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한반도는 물론 전 세계의 주목을 받은 사건입니다. 1994년 7월 8일 새벽 2시 김일성이 사망합니다. 오늘은 외교부에서 공개한 1994년 비밀 외교 문서를 토대로 김일성 사망과 관련해서 어떤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사님, 이번에 외교부에서 공개된 자료들은 정확하게 어떤 거예요? 외교부 문서가 30년이 되면 봉인 해제됩니다. 그래서 이 올해가 2025년이니까 30년 전인 1994년 외교문서가 공개된 거예요. 공개된 게 건수로 따지면 2,506건이고요. 페이지 수로는 38만 페이지입니다. 그래서 어마어마한 내용이 있고요. 어마어마한 내용에서 비중도 그렇고 컨텐츠의 분량도 그렇고 김일성 사망이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많습니다. 압도적으로. 예. 정말 어마어마한 분량인데요. 김일성 사망과 관련해서 우리가 몰랐던 사실들이 있었는지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1994년 한반도의 역사는 사실상 김일성 사망 전과 후로 나뉜다고 해도 지나치지 않아요. 그야말로 온탕과 냉탕을 오가면서 급변하는 상황이 이어졌습니다. 자, 교수님께서 시간 순으로 좀 정리 좀 부탁드립니다. 예, 냉탕 옹탕을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그걸로 설명을 드리면 1993년은 냉탕의 시기고 1994년은 온탕의 시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1993년은 북한 핵시설 관련해서 의구심이 있는 시설이 있으니까 국제 원자력 기구에서 특별사찰을 요구를 했어요. 그러니까 북한이 거부를 합니다. 그러면서 같은 해 3월 12일에 NPT 비핵산 조약에 탈퇴하겠다고 표명을 해요. 그러면서 1차 북핵 위기가 옵니다. 그래서 당시 클린턴 행정부에서는 군사적 타격까지 검토할 정도로 굉장히 심대한 상황이 1993년에 있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번에 공개된 외교 문서에도 이런 내용이 나오는지 우리가 알고 있는 거 이외에도 뭐 특별한 내용들이 있었어요? 앞서 말씀드린 1993년이 냉탄이라고 말씀드렸는데 네. 1993년 문서는 올해가 아니라 작년 공개됐겠죠. 30년이니까. 거기에는 실제로 군사 타격이 어땠다라고 나온 내용은 없고요. 올해 나온 것도 그거에 대한 내용은 없습니다. 다만 미국에서 2017년에 비밀이 이제 봉인 해제돼서 조지 워싱턴 대학교 국가안보기록보관서에 문서로 이제 공개된 게 있어요. 거기 보면 특정 포인트를 타격하는 것, 그거하고 동맹국하고 훈련해서 군사적 강화 조치하는 것들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의 이제 더 많은 스토리가 나중에 공개되면 좀 더 퍼즐이 맞춰지겠지만 여기까지는 이제 알려진 많은 언론을 통해서도 나와서 여기까지 나온 게 맞고 외교 문서를 통해서 군사적 조치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까지는 추가적으로 확인된 건 없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사실 이때쯤에 어떤 그 분위기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단어가 있어요. 서울 불바다. 서울을 불바다로 만들어 버리겠다라고 북한이 협박을 하는데 여기서 서울이 멀지 않습니다. 전쟁이 일어나면은 불바다가 되고 말아요. 아니 지금 성 선생도 아마 살아나기 어려울 게예요. 이 불바다라는 단어를 가장 먼저 사용한 시기가 바로 이때입니다. 1993년, 1994년 남북 관계 굉장히 긴장 상태에 있을 때 이제 당시 북한이 협상장에 마주 앉아서 우리에 대한 외과 수출 타격 거론하면 우리도 이제 서울 불바다 만들겠다라고 하면서 본인들도 당하고만 있지 않겠다라는 의지를 보여준 바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때 시기가 굉장히 남북 관계에서도 정말 중요했던 시기였고 정말 한 발자국만 더 내디디면 전쟁이 벌어질 수도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긴장된 분위기가 1994년 상반기까지 계속 이어졌습니다. 그러다가 의외의 인물 때문에 이 경색된 남북 관계가 풀리기 시작합니다. 저희 그 미군 사관학교 선배님이죠. 네, 전 대통령 지미 카터 계셨는데요. 1994년 6월에 지미 카터 전 대통령이 북한에서 김일성을 만나고 분위기가 많이 풀렸죠. 사실상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많은 사람들이 평가를 하는데요. 당시 미국 국민들도 위기가 해결됐다고 긍정적인 그런 반응을 많이 보였고 나중에 노벨 평화상 받지 않았습니까? 이 방문 아주 핵심적인 역할을 북한 방문에서 얘기 잘해서 풀렸다. 큰 기여를 했다고 합니다. 예, 맞는 말씀이시고요. 다만 이제 클린턴 행정부에서는 북한 핵 문제를 해결하는 게 행정부의 몫이어야 되는데 그 역할이어야 되는데 그 역할을 사실은 이제 주도권을 뺏긴 것처럼 되잖아요. 그러니까 무조건 그냥 반기기만 할 수는 없었을 거예요. 없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미 카터가 있었기 때문에 북미 제네바 합의에 도달하는 어떤 추동력을 엄청나게 제공해 준 게 사실이고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그 대탕트 분위기가 선순환을 가져와서 남북 정상회담도 사실 날짜까지 1994년 7월 25일에 하는 것으로 날짜까지 확정이 된 상태였거든요.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그 분위기를 앞서 이제 냉탕 온탕 말씀드렸는데 온탕으로 가는 분위기를
지미 카터가 해준 부분이 분명히 있는 것이죠. 카터 대통령이 그때 왔을 때 북한에서는 또 그걸 갖다가 이제 미국의 대통령이 실령님께 무릎을 꿇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둘이 같이 뭐 여트 같은 걸 탔는데 자꾸만 김일성이 옆에 있다가 카터를 이렇게 크게 고리를 찔렀대요. 그러니까 봤는데 반응을 안 해요, 김일성이. 그러니까 뭐 잘못 찔렀나 근데 또 좀 이따 또 찌르는 거예요, 김일성이. 그러니까 그때는 이제 왜 그러냐고, 왜 찌르냐고. 그러니까 봐라, 당신도 가만히 있는데 찌르면 발끈하지 않냐, 우리도 왜 가만히 있는데 너네가 건드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서 미국 대통령이 놀랬다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가 북한에 돌아다녔습니다. 비유였군요. 네. 그리고 지미 카터가 제가 이제 외교문서 보던 것 중에 이게 있더라고요. 이제 김일성하고 마주 앉아서 그런 얘기를 하면서 대탕트 분위기를 만든 것에 대한 만족감? 그런 게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김일성을 다시 한번 만나고 싶은 그런 마음을 가졌던 게 외교문서에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이번에 사망으로 이제 그게 안 된 것에 대한 아쉬움 뭐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미 카터는 노벨 평화상 뭐 받은 것뿐만 아니라 그 한반도 대탕트를 위해서 노력했던 부분에 대한 그런 성취감 같은 게 분명히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한반도 분위기가 냉탕에서 온탕으로 바뀌는 순간이었죠. 1994년 7월에 예정돼 있었던 가장 큰 행사인 최초의 남북 정상회담입니다. 김일성이 1990년 신년사를 통해서 남북 최고위급 회담을 제의했습니다. 우리나라도 남북 정상회담에 조속한 개최를 제의했습니다. 그러면서 남북 정상회담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었습니다. 자, 남북 정상회담에 대해서 북한 내부의 반응은 어땠는지 궁금합니다. 뭐라고 또 선전을 했을까요? 그때는 반응이 엄청나게 뜨거웠죠. 예, 북한에서는 당연히 김일성의 업적으로 그렇게 또 얘기를 찬양하기를 했고, 그리고 또 94년 그 남북 공동 합의서에 이제 사인을 하고 또 다른 문서까지 사인하면 통일이 되는 거다, 이런 식으로 되다 보니까 사람들이 정말 그때 당시는 엄청 뜨거웠었죠. 뭐 통일까지. 네. 실제 1994년 6월 29일자 노동신문을 보면은 북남 최고위급 정상회담이 7월 25일부터 27일까지 평양에서 개최 확정이다라고 이제 얘기가 있었고, 이 정상회담이 열린다라서 환영하면서 굉장히 반기는 분위기였고요. 실제 김일성이 그런 얘기도 했다고 해요. 정상회담이 개최가 되고 본인이 나중에 서울에 가서 연설 한 번만 하면 통일된다. 그 즉시 통일이 된다라고 얘기하면서 그때 1994년 7월 초의 분위기, 또 6월 말부터 7월 초까지의 분위기는 이러다 정말 통일되는 것 아니냐라는 그런 어떤 기대감이 북한 전역에 있었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네. 통일의 염원을 이루는 것이냐, 이런 희망적인 분위기로 들떠 있었어요. 그러나 7월 8일 갑자기 김일성이 사망하면서 모든 것이 멈췄습니다. 얼마나 갑작스러운 일이었는지 우리도 전혀 예상하지 못했었는데 외교문서에도 이런 상황이 자세하게 나와 있었다면서요. 맞습니다. 외교문서에 보면 정말 김일성 사망이 공개되기 전까지 남북 정상회담을 위해서 아주 현장에서 준비하던 모습들이 고스란히 담겨져 있습니다. 김일성이 7월 8일 새벽 2시에 사망을 했는데 7월 7일, 8일에 판문점에서 뭐 경호, 그다음에 통신 관련 남북 실무자들이 그 준비를 위해서 여러 가지 협력을 하는 상황들. 그리고 7월 9일 12시에 김일성 사망이 이제 언론을 통해서 발표가 됐는데 11시까지도 남북 정상회담 개최의 분위기를 고취시키기 위해서 제 공간에게 홍보하라고 이제 지시하고 이런 것들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갑자기 바로 직전까지도 그런 걸 했다는 것은 아무도 예측하지 못한 갑자기 뭐 서프라이즈 혹은 샥처럼 이게 다가온 그런 상황이었다 볼 수 있고요. 발표되고 이틀 후인 7월 11일에는 김용순 통일정책위원회 위원장이 이용국 총리에게 이제 보내면서 남북 정상회담 무기한 연기한다. 무기한까지는 아닙니다. 거기에 보면 연기 서한이라고 돼 있고요. 결국 무기한 연기되다가 이제 무산되게 되죠. 그렇죠, 그렇죠. 타임라인 순으로 들으니까 정말 갑작스러웠던 것 같아요. 누구도 예측도 못하게. 한국 실무자들도 전혀 몰랐던 거잖아요. 미국 사람인 저도 지미 카터 전 대통령 만난 지 뭐 고작 한 달밖에 안 됐는데 놀랐어요. 북한 분들은 어땠는지 정말 궁금합니다. 마찬가지죠. 사람들이 사실상 김일성의 사망 자체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분위기가 컸어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 어떤 최고위급 인물이 죽은 적이 없거든요. 마치 당시 북한의 모든 신문과 언론에서는 영생하는 지도자라고 했었어요. 그러니까 영원히 살 것 같은 착각에 빠져있던 사람들이 김일성도 죽는구나 라는 그런 생각. 그리고 또한 김일성이 죽었던 시기가
북한이 내리막길로 접어든 시기였거든요. 그러니까 80년대까지는 북한이 그나마 사회주의 어떤 그 경제 체제를 유지를 하고 있다가 89년에 13차 세계청년학생 축전을 치르고 나서 또한 90년대에 줄줄이 이제 동구 사회주의 국가들이 다 무너지면서 북한이 굉장히 고립무원한 상태에 놓여 있던 시기였거든요. 그런 상황 속에서 국가로부터 공급도 줄어들고 있던 와중에 그나마 북한 주민들이 버틸 수 있었던 존재가 김일성이라는 어떤 절대적인 존재였는데 그 존재가 갑자기 한순간에 사라지니까 북한 사람들은 이제 마치 본인들이 믿고 있던 거대한 기둥 하나가 사라지는 듯한 느낌을 받으면서 김정일 사망 때랑은 완전히 다르게 그때는 사실상 거리에 나와서 울었던 사람들은 100% 진심이었다. 진심으로 울었고 진심으로 막 정신 잃고 쓰러져는 사람들도 있었고 분위기가 정말 절망적이었죠. 미국도 JFK 암살당했을 때 엄청 충격적이었다고 해요. 로마가. 네네네. 근데 그거 더 이상이었나 봐요. 어우. 영생이라고 외쳤던 사람이. 네. 그때는 뭐 김일성의 덕을 보며 살던 시기였기도 했고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직접적으로 정말 진심으로 눈물이 나왔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저 당시에 비가 엄청나게 또 7월이고 하니까 많이 왔다고 해요. 그래서 그 수령님이 돌아가셔서 하늘도 슬퍼서 우는 거다라고 얘기를 할 정도로 그래서 그런가 보다 했거든요. 근데 김정일이 죽었을 때 눈이 그렇게 많이 왔어요. 근데 눈은 사실 희망의 상징이잖아요. 근데 그때도 이제 눈이 왔어요? 눈 엄청 많이 왔어요. 연결시가로 막 가는데 눈 엄청 많이 온 거예요. 그때까지 그렇게 12월이니까. 네, 그렇게 많은 눈을 본 적이 없는데 그때 엄청 눈이 많이 왔어요. 그래서 이건 뭐라고 얘기할까? 근데 그때도 이제 하늘이 또 슬퍼서 구멍이 났다 막 이런 식으로. 하늘도 울고 너도 울고 나도. 네. 당시 영상 보면 네. 미국에서도 많이 퍼졌어요. 이렇게 길에서 펑펑 울다가 막 그쵸. 통곡하다가 쓰러진 분들까지 있던데 실제로 쓰러지기까지 했어요. 쓰러질 뿐만 아니라 이때 사망한 사람들도 꽤 돼요. 사망? 네, 심장마비로 사망한 사람들도 있고요. 진짜요? 이게 노약자들 같은 경우에는 하도 오랫동안 이제 같은 장소에서 울다 보니까 탈진, 탈수 증상이 와가지고 쓰러졌는데 어머. 북한은 응급 의료 체계가 없거든요. 사실상 그때 당시 더 전무했죠. 뭐 앰뷸런스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쓰러졌는데 또 다 우니까 쓰러진 사람을 어떻게 잘 케어도 못하고 그래서 무리 속에 있으니까. 예, 그렇죠. 평양시 모든 도로가 사람으로 꽉 메워져 가지고 다 통곡하고 막 그러다 보니까 발길질에 채워서 죽은 사람도 있고요. 사실상 그때는 정말 질서가 없는 시대였다. 근데 그런 시대를 한두 사람이 증언하는 게 아니라 그때를 경험했던 모든 사람들이 다 똑같이 얘기합니다. 그때는 정말 모두가 힘들어했기 때문에 뭐 선생님들도 애들 가르치다가 픽픽 쓰러지고 막 너무 울어서 그런 충격 때문에 그리고 할아버지 특히나 할머니들은 김일성의 어떤 영광스러웠던 그 시절을 같이 경험했던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충격이 더 심하죠. 또 저렇게 쓰러졌다라는 이야기를 들으면 또 뭔가 정말 진심으로 김일성은 정말 대단한 사람이구나 그렇게 충격을 받고 사람들이 죽을 만큼 또 그걸 그대로 써먹는 효과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북한에서 당시에 얘기하기로는 정말 충격을 받아서 하늘의 태양이 사라진 거니까 그 충격으로 사람들이 쓰러졌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 보면은 날씨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견디지 못하고 이렇게 기후 때문에 쓰러지는 사람들도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죠. 김일성 사망 소식은 전 세계 많은 국가들에게도 아주 큰 뉴스였습니다. 정말 그랬죠.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에는요. 김일성 사망 속보 직후에 긴급 안전보장회의가 개최가 됐습니다. 그리고 전군의 특별 경계령이 하달됐고요. 만일의 사태에 대비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교수님, 외교문서에 당시 각국 반응이 잘 기록돼 있다면서요? 예, 한국 정부가 이제 어떤 식으로 행동했고 다른 국가에게 어떤 식의 그 동향을 파악했는지가 아주 잘 나와 있는데요. 우선 정부의 대응을 보면 일사불란했어요. 굉장히 예견하지 못했던 일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빠르게 조치를 했더라고요. 저 보니까 북한에서 7월 9일 12시에 김일성 사망을 발표하고 2시간 후인 14시에 김영삼 대통령이 국가안전보장회의를 소집합니다. 그 이후에 3시간 이후에 긴급 국무회의를 연다는 것은 전 부처가 알 수 있도록 한다는 거거든요. 거기 외교문서 보면 외무부가 무슨 조치를 했는지 4시 반 기준으로 뭐였는지 딱 정리해 놓은 게 있어요. 즉 국무회의 때 활용하기 위해서 이제 기재를 해놓은 거죠. 거기에 보면 첫 번째가 외무부 본부하고 제외공간에게 비상근무 체제를 이제 내립니다. 비상근무를 하라. 두 번째는 이 북한 동향 관련해서 이것만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대책반을 구성을 합니다. 세 번째는 북미 제네바 합의 3단계 회담 중이었기 때문에 그 관련 대표단에게 이제 연락 조치를 하는 것. 그다음에 평양 주재 공간이 있는 주요 국이 있거든요. 그 국가들에게 북한 동향 파악 지시를 하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의 전 재외 공관에게 북한 이 상황에 대해서 인식을 시키고 우리 정부가 뭘 하고 있는지 수시 통보해서 통일된 입장을 낼 수 있도록 그런 조치를 굉장히 준비한 것처럼 이렇게 내거든요. 거기가 이제 굉장히 놀랄 정도로 아주 일사불란한 게 있었고, 그리고 한반도의 초유의 사실은 상황이기 때문에 한국의 정상과 미국의 정상이 어떤 식으로든 전화 통화를 해서 억제력이든 아니면 유사 상황에 대비하는 군사 조치든 이런 메시지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외교 당국에서 김영삼 대통령과 클린턴 대통령이 전화 통화를 할 수 있도록 굉장히 노력을 했던 게 이제 외교문서에 나옵니다. 최대한 빨리 해야 될 건데 시간은 언제가 될 건지 막 하다가 결국은 7월 15일 7시 30분, 아침 7시 30분에 전화 통화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굉장히 빠르게 진행되면서도 한미가 이제 공고하게 움직였던 그게 나오고, 그 왜곡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당시 G7이 개최된 시기였어요. 그래서 영국 수상이 G7에 이제 참가 중인데 김일성 사망 의제를 G7 의제로 올리겠다 이런 얘기를 한 것을 외교문서에 표시해 놓은 게 있고, 스웨덴 같은 경우에는 김일성 사망이 북한 사회가 이제 민주화되는 시작이 될 수 있다라는 메시지를 낸 거 외교문서에 기록한 게 있고요. 체코 같은 경우는 한반도가 머지않아서 통일될 수 있다 이런 것을 당국자들이 이야기한 것을 외교문서에 기록해 놓은 게 있거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보면 뭐 희망적인 기원, 그 다음에 승계 구도에 대한 궁금증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 많이 담겨져 있습니다. 정말 빠른 조치를 했네요. 대한민국이. 동시에 김일성 사망에 대해서 여러 국가들에서 정황적으로 약간 의구심도 가졌던 것도 사실이거든요. 너무 갑작스러우니까. 어떤 이야기가 있었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북한 당국은 김일성 사망 원인을 심근경색으로 인한 심장마비라고 발표했습니다. 근데 워낙 갑작스러웠던 탓에 다양한 추측들이 나왔고 심지어 암살설도 제기됐었잖아요. 오늘 북클립에서는 당시 김일성의 건강 상태 그리고 사망 당일 북한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1994년 7월 9일 북한 당국은 관영 매체를 통해 김일성의 사망 소식을 전했습니다. 남북 정상회담을 앞둔 우리나라는 물론 전 세계가 김일성의 사망 소식에 주목했는데요. 큰 관심만큼이나 그의 죽음을 두고 여러 추측이 쏟아졌습니다. 북한 당국이 밝힌 공식적인 사망 원인은 심근경색에 의한 심장마비였습니다. 1991년 3월 우리나라에서는 김일성 건강 위독설이 본격적으로 제기되면서 김일성이 심장병을 앓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북한에서는 어땠을까요? 70년대 이전에 세워졌던 연구소가 있어요. 기초과학 연구소라고. 거기에서도 이제 이미 전에 김부자들의 심장과 혈관 이쪽이 다 이제 질병이 있다 이렇게 지금 알려져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아마 북한 당국이 알려진 것도 아마 70년대부터는 심장 혈관계통에 문제가 있을 것이다. 이런 거는 알고 있었다고 봅니다. 일명 만수무강 연구소를 설립해 김일성의 건강과 직결된 모든 것을 연구했습니다. 연구원들에게는 매일 아침 김일성의 건강 상태가 전달됐다고 하는데요. 김일성의 심장 질환에 대해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고 합니다. 저희 연구소가 이제 아침에 출근하게 되면 9시부터 일을 시작한 다음에 8시 반이면 다 모여요. 그러니까 조회를 할 때는 한 30분 동안 조회 시간에 김부자들의 건강 관련돼서 문제되는 것들을 매일매일 알려주는 거죠. 매일. 김일성의 심장병은 심장 수술까지 받을 정도로 심각한 수준이었습니다. 연구원들에게도 김일성의 심장병 치료는 최우선 과제였습니다. 어떻게 하면 주님을 오래 살게 하겠냐. 그 문제가 이제 가장 큰 문제가 됐던 거죠. 그래서 제가 인민대학당 가서 보는 과정에 일본에서 줄기세포 연구한 자료를 받고 그 탯줄 가지고 하는 거였어요. 탯줄을 처리해가지고 세포를 분리해서 배양하는 기술이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분리 배양하면서 세포를 배양할 때 각종 이제 해외에서 많은 외교관들이 김일성의 건강에 좋은 식자재라든가 각종 이제 식품 성분들을 보내주지 않았습니까? 그걸 가지고 저희가 이제 첨가하는 연구를 했던 거죠. 이미 고령인 나이에다 여러 고질병까지 앓고 있었지만 연구원들은 김일성의 죽음을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그때 당시 또 김일성은 또 아무리 질병은 좀 있어도 여러 가지로 이제 좋은 약을 많이 쓰고 또 우리가 연구한 음식을 먹기 때문에 오래 살 것이다 생각했는데 갑자기 죽은 거예요. 참 그 충격을 받았죠, 그때는. 그는 김일성 사망에 대한 석연치 않은 부분들이 있다고 전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묘향산에서 이제 그 큰 협의를 했는데 그 협의에 참가했던 김일성의 주치사 항상 붙어 다녀야 되는데 주치사들이 제대로 따라 못 갔다. 그때 우리 내부에서 그런 이야기 많이 나왔거든요. 그때 이제 그 쓰러지고 나서도 빨리 응급을 해가지고 살려야 되는데
그때 날씨 조건이 나빠서 뭐 헬기가 떴다가 그 헬기가 제대로 착륙하기 어려웠다는 이야기도 있었고, 그다음에 그걸 대처하는 김정일이죠. 김정일이가 잘 대처를 안 해줬다. 한마디로 음모설 같은 그런 것도 막 좀 지시했거든요, 사실은. 실제로 7월 7일 밤 악천후를 무릅쓰고 평양을 떠난 VIP용 헬기가 묘향산을 향했다고 주한미군 정보당국이 파악했습니다. 여러 정황을 보면 김일성의 심근경색에 대한 초기 대응이 늦어져 결국 심장마비로 사망한 것으로 보입니다. 김일성의 건강만을 위해 매진한 연구원들. 김일성 사망 직후 그들의 신변에는 문제가 없었을까요? 김일성이 건강을 직접 담당한 연구소 아니겠어요? 근데 갑자기 지금 저희가 담당했던 김일성이 죽고 나니까 그다음엔 우리가 긴장했죠. 왜냐하면 그 당시에 봉화진료소 그 소장이었던 이락빈 집에는 평양 시민들이 누군지 몰라도 이제 돌로 창문 다 깠단 말이에요. 어느 순간에 우리도 성난, 격분한, 또 분노하는 평양 시민들에 의해서 당하지 않을까 이런 겁도 있었고, 당연에서 지시 내린 사항이 이제는 우리가 김정일의 건강 장수에 우리가 이제는 올인해야 된다. 김일성의 유고로 남북 정상회담은 연기되고 말았습니다. 역사의 변환점이 될 수 있었던 만큼 그의 죽음에 관한 이야기가 여전히 나오고 있습니다. 북한 당국은 김일성의 사망 원인을 심근경색으로 인한 심장마비라고 발표했습니다. 이 발표에 대해서 각국의 반응이 엇갈렸는데요. 교수님, 외교문서에는 어떻게 기록돼 있나요? 전반적으로 이제 보면은 자연사에 대해 무게를 실는 그런 일관적인 기조가 있긴 한데, 약간 그 뉘앙스가 조금씩 차이 나는 게 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불가리아 외무장관 일행은 그 나이에 심장마비는 뭐 특별한 일이 아니다라고 하면서 자연사에 이제 무게를 실는 게 좀 있고요. 그다음에 파키스탄 대사는 의심할 여지 없이 자연사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이제 싱가포르 더 스트레이트 타임스 외신 부장 같은 경우는 사고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근데 이제 주목할 부분은 북한하고 가장 가까운 국가가 정보를 가장 많이 할 거예요. 네. 아니에요. 중국과 러시아는 어땠냐예요. 그렇죠. 중국과 러시아가 비슷하면서 약간 기조가 다릅니다. 러시아는 대사관 평가가 의심스러운 정황이 있긴 하다. 그렇지만 자연사가 아니라고도 말을 할 수 없다. 이런 식의 뉘앙스고요. 애매하긴 하네요. 예, 중국은 확실하게 자연사 의심의 여지가 없고 북한의 발표가 맞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궁금증을 자아내게 하는 뭐 얘기가 좀 루머 비슷하게 나온 게 있는데, 김일성이 7월 8일 새벽 2시에 사망했다고 했잖아요. 네. 근데 김일성 사망 전에 실제로 접견했던 외부 인사가 있어요. 7월 1일에 접견했는데 일주일 전에. 요르단 대사가 요르단. 접견했습니다. 아, 요르단 대사? 그래서 그 접견 이후에 굉장히 이상한 소문이 있었어요. 뭐네요. 접견 중에 김일성이 졸도를 했다. 일본 TV 방송에도 이게 나올 정도였어요.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외무부에서도 확인을 했어요. 그래서 요르단 대사 통해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아니다, 건강했고 대래 사망했다는 소식에 놀랍다. 너무나 건강했는데 그 짧은 사이에 어떻게 갑자기 안 좋아져서 사망하냐. 그래서 어쨌거나 해프닝으로 끝났지만 이런 그러니까 김일성의 사망 자체가 던지는 파괴력이 컸다는 의미가 되겠죠. 7월 1일까지는 건강했는데. 여러 소문 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네요. 근데 이제 외교문서에 보면 왜 이렇게 자연사인데 이렇게 됐냐라는 얘기 중에 많은 부분이 이제 나오는 게 김일성이 당시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답니다. 그러니까 외교적으로 성취하려고 하는 게 굉장히 많은데 북미 제네바 합의도 이제 주도하고 그다음에 남북 정상회담도 하는데 거기에 신경을 굉장히 많이 써서 가뜩이나 이제 뭐 그 심근경색 등 이렇게 안 좋은 상태에서 너무 스트레스가 높아져서 그게 이제 심화됐다 이런 내용도 있거든요. 과잉 스트레스로. 예. 그리고 이제 또 놀라운 것 중에 하나는 7월 9일 12시에 김일성 사망 소식을 외부에 알리는데 단 한 국가는 외교문서상 보면 그렇습니다. 단 한 국가는 미리 알았던 것 같아요. 네, 미리 알았다고요? 중국이 사망을 이제 소식을 발표는 안 했는데 미리 알았다는 그런 뉘앙스가 있어요. 그래서 왜냐하면 사망 소식을 발표했을 때 다른 국가는 이게 무슨 일인가 막 이렇게 굉장히 놀라운 반응이었는데 중국 인사는 별로 놀라지 않았다. 그래서 사망 이후 공개되기 전까지 그 시간에 중국에게는 알린 걸로 확인이 됐습니다. 즉시 바로 중국한테. 네. 그것도 충분히 가능성 있는 얘기 아니에요? 북한이 중국에 먼저 알릴 나라 먼저 알릴. 중국이겠죠. 그렇죠. 이제 승계구도 이런 무밀자가 또 필요하니까요. 그런 게 필요했겠죠.
사실 이 김일성 사망을 하고 나서 이게 모든 사람들이 다 동의하는 게 갑작스러운 죽음이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82이라는 나이는 아주 고령이죠. 하지만 김일성은 늘 건강했단 말이에요. 심지어 뭐 7월 1일에도 아까 뭐 요르단 대사를 만나셨다고 하셨고, 그리고 정상회담을 추진할 정도의 어떤 그 기력이 남아 있었다라는 것인데 지나치게 갑작스럽게 돌아갔다라는 것, 그리고 김일성의 사망 장소가 묘양산입니다. 묘양산에 위치한 김일성의 어떤 그 특별 별장에서 김일성이 죽었는데 예를 들어서 북한에서 가장 많이 제기됐던 루머는 이런 거예요. 저도 중학교 때 이런 걸 되게 많이 들었었는데 그 고령의 나이에 그 노인네를 왜 묘양산 그 특각에 데려다 놨느냐. 네. 즉 항상 건강에 어떤 의심 정황이 있고 건강에 좀 우려가 된다면 언제든지 즉각적으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그 치료 시설 바로 옆에 있는 것이 일반적인 상식인데 병원. 묘양산은 접근이 너무 어려워요. 그러게요. 그러다 보니까 김일성이 심근경색 증상을 보였을 때 의료진이 제때 투입되지 못했다. 누군가 고의적으로 의료진의 투입을 막았다라는 루머도 있었어요. 몰입시켰다. 네, 그 여기에 화령 점정을 찍었던 게 당시 김정일과 김일성 사이에 불화가 있었다라는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김일성이 1980년 조선노동당 제6차 당대회 이후에 사실상 권력의 자리에서 물러나요. 김정일을 전면에 내세우고 92년에 최고사령관 자리까지도 김정일에 물려주면서 사실상 거의 은퇴 수준이었다가 갑자기 제네바 합의를 기점으로 인해서 복귀하거든요. 그 복귀의 배경에는 김정일이 저렇게 서두른 핵 무장이라든가 저런 것에 대해서 김일성이 제동을 걸었고 다시 김일성의 권력을 가져가는 그림 아니냐. 예컨대 남북 정상회담이 김일성과 김영삼 대통령 사이 만남으로 이루어졌다면 김일성이 또 완벽하게 부활하는 거 아닙니까? 여기에 대해서 김정일이 상당히 불만을 가지고 있었고 이거에 대한 바로 증거가 김일성이 사망하자마자 남북 정상회담은 없던 일이 돼버렸던 것, 이런 것들이 다 김정일이 권력을 넘겨주지 않기 위해서 아버지를 시해한 것 아니냐라는 그런 루머가 상당히 있었어요. 김일성의 사망과 동시에 북한의 차기 지도자는 누가 될 것인가에 관심이 집중됩니다. 당시 북한에서는 김일성의 후계자로 김정일이 내정돼 있었지만 국제사회에서는 또 이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을 내놓은 상태였잖아요. 맞아요. 자연사에 대해서는 사실은 의견 일치의 폭이 좀 좁다고 하면 승리 구도에 대해서는 국제사회 바라보는 시각이 되게 넓더라고요. 그러니까 의견 차이가 좀 있는 거죠. 네. 왜 그럴까? 국제사회가 왜 이렇게 이제 북한에 대해서 이렇게 다양한 시각을 가질까? 모르는 거죠, 사실 북의 폐쇄 사회니까 모르는 게 있어서 다양한 의견이 개진됩니다. 그리고 당시에 김정일이 내부에서는 후계 구도로 이제 사실은 막후 실세가 되긴 했지만 외부적으로는 그에 못지않은 인물이 있었거든요. 예를 들면 김일성 동생 김영주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김정일 이복 동생 김평일, 네. 또 다른 아들이잖아요. 그리고 군부 실세 오진우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다른 막강 후보도 있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모른다. 이런 것들이 이제 좀 있었고, 그리고 김정일에 대한 리더십 평가가 그렇게 좋지 않은 게 외교문서에 나와요. 예를 들면 몬데일 주일 미국 대사 같은 경우는 김정일이 굴피하다, 좀 약간 바보스럽다, 멍청하다는 뜻이고, 그다음에 차일디시하다, 어린애 같고 막 그렇다, 이런 표현을 써요. 지하다. 예, 그리고 미국 그 국가정보위원회 부위원장이 당시 반기문 주미공사를 만난 자리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수년 내에 김정일 반대파가 나타나서 김정일을 제거하는 시나리오가 굉장히 유력하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해요. 정보위원회는 사실은 정보를 아주 고강도 정보까지 다 알고 있는 인사인데 그렇게 얘기하니까 굉장히 무게감 있게 들렸을 것 같아요. 당시 반기문 주미공사가 사실은 그런 것도 있고, 유엔 채널을 통해서 러시아 학자가 또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6개월 이내에 북한 군부가 정치에 개입할 것이다, 이런 얘기도 해요. 그래서 이런 평가들이 굉장히 외교문서에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제 맞는 부분은 여러 개가 있었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러니까 반대파가 등장할 것이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어떤 시각으로 보면은 김정일은 본인의 어떤 통치 정당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집권 초기에 엄청나게 많은 숙청을 단행하거든요. 대표적인 게 북한에선 시마저 사건이라고 해서 거의 한 2만 명에 가까운 어떤 사람들을 숙청하는 그런 일이 있었거든요.
당시 저희 할아버지도 시마조 사건에 연루가 됐었어요. 그러니까 북한의 어떤 노동당에서 좀 잘 나간다고 하는 사람들 대부분은 다 시마조에 한 번씩 끌려갔다 왔고 그 뒤에 시마조로부터 억울한 누명을 썼다가 복권이 회복된 사람들도 있었고 또 여기 억울하게 엮었던 사람들은 또 그 사람들대로 정치범 수용소로 가고 1990년대 중반부터 후반기는 이 북한 권력기가 아주 불안정한 상태였어요. 매일매일 숙청이 일어나고 매일매일 누가 짐을 싸고 그때 북한의 어떤 그 선전선동부 일꾼들이 가장 많이 했던 일이 뭐냐면 김일성과 같이 찍었던 그 기념사진에서 있어서는 안 되는 인물들의 얼굴을 파내는 작업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저희 할아버지 집에 와서 할아버지와 김일성이 같이 찍었던 기념사진에서 주요 요주의 인물들의 얼굴을 모자이크 하는 걸 제가 직접 봤어요. 근데 그런 일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그만큼 권력이 불안정했고 김정일은 그 불안정한 권력을 지키기 위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의 어떤 목숨을 앗아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북한을 예의주시했을 주요 국가들의 평가가 굉장히 냉소적이네요. 금혁 씨, 다른 나라들은 어땠어요? 그러니까 사우디아라비아와 또 인도의 평가를 좀 가져와 봤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 같은 경우에는 이런 평가를 내놨어요. 김일성이 생전에 했을 때 어떤 북한의 어떤 권력에 대한 장악력이 워낙 독보적이었기 때문에 김정일이 자기 아버지의 반도 못 따라갈 것이다. 결국은 김정일의 권력 장악력은 훨씬 약해질 것이다라는 분석을 내놨어요. 굉장히 합리적인 분석인 것 같아요. 어느 정도 맞았고 또한 인도 같은 경우에는 더 극단적인 평가를 내놨습니다. 그리고 인도가 가장 정확하게 봤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김정일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를 하냐면 김정일은 일단 전 세계적으로 테러 행위를 저지른 사람 중에 한 명이다. 김정일은 아버지 김일성에 비해서 상당히 호전적이다라는 평가를 내렸었고 특히나 어떤 김정일의 사생활에 대해서 평가를 할 때에는 여색을 밝힌다, 음주를 좋아한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매우 비판적으로 보거든요. 저는 인도가 어디서 김정일의 정보를 수집했는지는 모르겠어요. 지나고 보니까 인도 말이 다 맞았다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렇죠. 통찰력이 뛰어났네요. 어떻게 네, 인도가 의외로 인도가 옆 나라도 아니고 중국도 아니고 인도가 그런 고급 정보를 어떻게 다 파악하고 있었대요? 그거는 이제 인도하고 중국의 양자 관계를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원래 인도와 중국은 국경 분쟁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1962년에는 중인도 전쟁에 이르기 정도로 군사적 충돌도 있었고, 근데 중국과 인도 사이도 대탕트가 옵니다. 그게 1980년대부터 대탕트가 와요. 그래서 경제적 협력, 외교적 협력을 이제 대폭적으로 해요. 그러면서 양국의 각층 인사가 접촉을 확대를 하거든요. 그 과정에 북한의 정통한 중국 인사들이 인도에 대한 뭐 외교적 레버리지, 경제적 레버리지를 위해서 거기서 취득한 정첩보를 갖다 다 이야기했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인도가 다른 국가보다 많이 알 개연성이 좀 있다 그렇게 추정이 됩니다. 정작 중국 평가는 어땠어요? 북한은 가장 잘 알고 있는 나라잖아요. 근데 이번 외교 문서를 통해서 이제 제가 약간 다소 놀란 부분은 그냥 막연하게 김정일 승계를 그냥 이게 맞다라고 한 것만은 아니다. 좀 거북스러운 것도 있었다라는 게 있어요. 거북스럽지만 이거는 뭐 거슬릴 수 없으니까 마지못해 받아들인다 이런 뉘앙스였거든요. 예를 들면 공산주의에서 어떻게 부자 세습을 하냐 이런 외교문서 이게 나오거든요. 중국 인식이 이렇게 나온 게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 대해 반기를 드는 게 좀 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정일이 20년간 세습 준비를 했고 그리고 1982년에 김일성이 중국을 방문해서 등소평에게 아들 문제를 좀 잘 좀 봐달라 부탁을 한 거. 그래서 등소평이 살아있는 한은 중국 정부가 등소평 입장과 의사를 존중하지 않을 수 없다. 그래서 김정일을 어떤 후계자로서 인식할 수밖에 없다라는 이제 뉘앙스가 외교문서에 나오거든요. 좀 한마디로 싫지만 마지못해 받아들인다 이거였습니다. 김정일 등장에 대해서 북한 분들이 어떻게 생각했어요? 이 자기 지도자로 바로 받아들였나요? 그렇죠. 뭐 아무래도 북한 내부에서는 1972년도에 이제 김일성의 후계는 김정일이다라고 발표가 됐고, 그다음에 이제 김정일은 장군님,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 동지 이렇게 북한 내에서 공식적으로 불리기 시작했고 1980년 당 6차 대회에서는 같이 등장해가지고 이렇게 나오고 그런 모습들을 너무 많이 보이니까 북한 주민들은 당연히 김정일이 되나 보다. 네, 그걸 또 보여주는 게 이제 7월 8일 사망하고 나서 7월 9일 노동신문에 김일성이 죽고 나서 국가장애위원회 구성이 발표가 되는데 그냥 맨 위에 김정일 동지만 굉장히 크게 딱 나와 있어요. 한 줄 다 차지하고 있어요. 그 밑에 이제 오진우, 뭐 강성산, 김용주, 김용남 해가지고 이렇게 다 기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배치도를 봤을 때도 이거는 김정일이다 다음은 네, 이런 의미를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7월 10일을 보면은 이 북한 고위 관료들의 김정일에 대한 충성 맹세가 노동신문에 나옵니다. 바로 이제 우리는 김정일 동지를 중심으로 우리식 사회주의 건설을 계승 발전시켜야 된다라고 하면서 그러니까 혁명의 계승이라는 단어가 그때부터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김일성의 대를 이어서 김일성의 뜻을 이어받은 김정일 중심으로 뭉치자 이런 얘기들이 이제 공공연하게 나오고 근데 사실 북한 주민들이 김정일을 받아들이는 것에 거부감이 없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김정일은 김일성이 죽었을 때 나이가 벌써 50이 넘었어요. 그러니까 일단 쉰이 넘겼다라는 것은 북한 사회 내부에서 어느 정도의 어떤 그 커리어가 이어져 왔다는 걸 의미하기 때문에 반발이 적었고 그리고 우리는 김평일의 존재를 알고 뭐 여러 김영주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어떤 위치에 있었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좀 객관적으로 볼 수 있지만 북한 사람들은 김평일이 누군지 모르거든요. 김정일밖에 모릅니다. 오히려 네, 그러다 보니까 유일 신의 그 사람의 아들은 유일하게 김정일밖에 없다라는 인식이 있다 보니까 김정일로 이어지는 것은 좀 자연스러웠다. 그러나 그게 김정은 대에 가면서 조금 많이 어색했다. 왜냐하면 김정은은 너무나 어렸고 아버지 김정일처럼 그 서사가 없거든요. 20년 가까이 아버지를 수행하면서 뭐 후계자로서 뭔가 쌓아온 업적이 없기 때문에 김정은이 등장했을 때는 저부터도 뭔데? 약간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뭔데? 네. 국제사회에서 승계 구도에 대해서 다양한 뭐 의견, 이견이 있었던 것하고는 다르게 북한 내부가 사실은 혼란과 과도기는 사실 없었던 것 같아요. 김정일 승계 그쵸. 구도에서. 근데 왜 그러냐 그러면 북한 사회의 폐쇄성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게 1997년 황장엽 조선노동당 국제비서가 망명 후에 이제 알게 된 것들이 1972년에 김정일이 승계 이제 구도를 공식화했고 그 이후에 김일성과 김정일이 공동 체제로 운영되다가 1980년부터는 상당히 주도적인 역할을 많이 해왔다라는 게 권력 지형을 잘 알고 있는 황장엽 국제비서가 얘기해 줌으로써 이제 확인이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부적으로는 다 준비가 돼 있는데 외부에는 모르니까 여러 가지 의견을 제시를 한 거죠. 김일성 사망으로 인해서 국제사회의 가장 큰 이슈 바로 북한의 핵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불투명해졌습니다. 외교문서에는 이걸 어떻게 기록해두고 있나요? 북핵 문제가 이제 이거를 돌파구를 마련하는 게 북미 제네바 합의였잖아요. 그때 이제 외교 무대가 중요한 게 남북 정상회담과 북미 제네바 합의였는데 남북 정상회담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무산이 됐고 북미 제네바 회담은 살아남습니다. 같은 해 10월 22일에 이제 합의를 하거든요. 그래서 경수로 2개를 져주고 중유를 제공하는 대신 핵 동결한다. 네. 그러면서 외교 이 합의 관련해서 외교문서 기록상 보면 북한 평가는 뭐냐면 핵 문제 관련해서 북한의 입장이 잘 반영이 됐다, 만족스럽다. 그리고 이것은 김정일의 업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 정도 고강도는 아니지만 나름대로 만족한 어떤 메시지를 내놔요. 그러니까 동북아의 핵 확산에 어떤 움직임을 좀 줄이는데 좀 기여한 게 있고 북한을 세계 공동체로 이제 가져오는 계기도 될 것이다. 이런 식의 이제 평가를 해 놓아서 사실은 남북 정상회담이 완전히 문이 닫힌 것은 하고는 별개로 북미 제네바 합의는 도달되는 그런 정도의 어떤 방향성을 가졌다. 94년까지는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미국 당사자는 긍정적으로 평가했지만 미국 언론들은 조심해야 한다고 일침을 놨어요. 뉴욕 타임스에서는 이번 합의가 제대로 이행된다면 미 대통령이 가장 큰 승자가 될 것이고 김정일 역시 큰 성과를 얻어갔음. 핵 통제론자들과 IAEA가 최대의 피해자임. 그리고 샌프란시스코 크로니클스는 이번 합의는 전통적 관점에서 아주 불안함. 단순히 관련 정보를 공개하고 수천 개의 사용 연료봉을 넘겨주겠다는 북한 측의 얄팍한 약속만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지금 사실 늘 문제 제기되는 부분이긴 하지만 한반도에 대한 비핵화 조치 합의잖아요. 그렇죠. 근데 정작 중요한 당사자 입장은 빠졌습니다. 바로 우리나라입니다. 아. 그렇기 때문에 당시에 우려의 시선도 있었고 이것이 늘 이런 한반도 문제를 둘러싸서 우리 대한민국의 가장 큰 고민거리이기도 한데 여전히 외교문서에서도 이런 우려와 각국 반응들이 나온다면서요? 그렇죠. 1994년에 한국이 북미 제네바 합의 이런 합의 과정에서 한국이 패싱되면 안 된다는 우려의 시각이 분명히 있었고요. 근데 지금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도 한국이 패싱되는 상태에서 북미 직거래하는 것을 막아야 된다. 이런 목소리 있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교훈 도출할 게 많은 게 있어요. 당시에 북미 제네바 합의에 많은 뭐 나라들, 그다음에 심지어는 IAEA, 뭐 독일, 중국, 뭐 일본까지 포함해서 긍정적인 의견도 있지만 부정적인 의견에 대해서도 다 모니터링을 해서 외교문서에 포함을 시켜놨습니다. 그거는 북미 제네바 합의가
핵 동결이라는 목표를 갖고 시작을 하지만 과연 이게 비핵화까지 갈지에 대한 분명히 좀 찝찝한 부분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을 다 기록해 놓은 게 있고요. 아니나 다를까 역사는 사실은 이게 어떤 식으로 귀결될지를 알려줬잖아요. 보여줬잖아요. 2006년에 네. 이제 1차 핵실험까지 했고 2017년에는 핵무력 완성 선언을 했어요. 그게 결과적으로 비핵화하고는 거리가 멀어지는 방향으로 간 게 역사가 알려준 진실인 거죠, 사실. 그렇죠. 1994년 한반도의 가장 큰 이슈였습니다. 김일성의 사망 사건을 최근 비밀 해제된 외교 문서를 통해서 당시 상황을 조금 더 면밀하게 살펴봤습니다. 이번 1994년 외교 문서는 단순히 비밀 문서의 공개를 넘는 특별한 의미가 있다면서요. 이 그 외교 문서 공개가 왜 중요한지를 저는 또 다른 두 개의 사건, 지금 있었던 이미 발생한 사건, 그리고 있을지도 모를 사건하고 연계지었을 때 분석 준거가 될 수 있다고 봐요. 1994년에 김일성이 사망하고 김정일이 정치 권력을 받았는데 2011년에 김정일이 사망하고 김정은이 정치 권력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20년 동안 준비했던 김정일과 준비하지 않은 김정은 이 권력 구도, 권력에 안착하는 과정에서 유사한 점도 있었지만 차이점도 많았을 거예요. 그럼 외교 문서가 이제 공개되면 두 개가 비교가 가능할 거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지금 때보다 더 혼선이 있었을 수도 있고요. 그게 있고 4대 세습, 김주애로 가는 4대 세습이 있을지도 모르고 없을지도 모르지만 어쨌거나 북한 내부에서 권력 지형이 바뀔 때 1994년 공개된 외교 문서가 앞으로 이런 비슷한 상황이 됐을 때 이것을 판단하는 예측하고 예상하는 준거, 도구로서 활용될 수 있다. 그런 측면에서 관심 있는 분들은 직접 한번 이 문서를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북한의 실상을 마주보는 시간 페이스북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 새로운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